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 진단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겨울이 닥쳤는데 제대로 된 난방을 할 수 없다면 그것만큼 또 힘든 게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실제로 많은 빈곤층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겨울을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이 에너지 바우처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문제투성이라는 이 지적이 많습니다. 이른바 이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대책, 무엇이 부족하고 또 무엇을 더 해야 하는 것인지 오늘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경제산업국의 이성수 국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의회 김현근 의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의회 김현근입니다.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영숙 교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군산대학교의 강영숙입니다. 평화주민사랑방의 문태성 대표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태성입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오늘 토론 주제 짤막하게 요약한 화면 보신 후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겨울 한파가 엄습하면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문제가 관심사로 등장한다. 빈곤층은 소득이 부족해 충분한 난방을 할 수 없다. 추위에 떨며 한겨울을 보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연탄 지원 등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있었지만 빈곤층의 난방을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했다. 저소득층에게 난방카드를 지급해 전기와 가스, 기름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원 대상자가 너무 적고 지원 내용도 한겨울을 나기에는 부족해 아직은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좀 더 폭넓은 지원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저소득층이 사는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지 않고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위에 떨지 않고 적정한 온도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 것은 복지의 첫걸음에 해당한다. 그렇게 되기 위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대책, 그리고 바우처 제도의 문제와 과제를 들어본다. 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나눠서 그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얘기 또 그리고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나눠서 좀 얘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요. 에너지 빈곤층이란 이 용어가 상당히 낯선 분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영숙 교수님께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에너지 빈곤층이란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 에너지 빈곤층은 광열비 기준에서 전체 소득 대비 10% 이상을 썼을 경우에 우리가 에너지 빈곤층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러한 어떤 규정 하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에너지 바우처가 실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전체 소득 가운데 10% 이상을 광열비로 그렇습니다. 쓰고 있는 예. 가구를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부른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거는 어떤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재정 추계라든가 그다음에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어떤 가장 간편한 방식인데요. 예. 이거는 10%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영국에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나온 거고요. 예. 쉽게 우리가 뭐 일반 시민들의 이야기에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 과다 비용을 지출해야만 하거나 혹은 예.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에너지를
구입하지 못하는 거를 이제 에너지 빈곤층이다라고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손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유는 특히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생존권이랑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기 참석하신 위원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에너지 빈곤층 혹은 에너지 복지에 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2005년에 그 단전 가구의 여학생이 그 집에서 너무 추우니까 단전이 되어 있어서 그 촛불로 그 온기를 좀 느끼려고 하다가 집이 이제 전소가 되면서 이제 에너지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주목받기 시작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크게 보면 이제 그 빈곤의 문제라고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빈곤하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에너지 지출 비용이 전체 소득 대비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또 난방, 뭐 여름이면 냉방이 되겠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놓인 빈곤층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예. 네. 알겠습니다. 문태성 대표님, 여러 가지 그 생활 현장에서 특히 이제 그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을 많이 부딪히고 계시니까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보실 텐데 에너지 빈곤층들의 그 삶이 어떤지 체감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어려우신 분들, 빈곤층에 계신 분들이 이제 뭐 요즘은 도시가스가 많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아직도 달동네거나 아직 도시가스가 전주의 시에 살지만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집들도 있거든요. 들어가지 않아서 설비가 들어가지 않는 이유 중에는 거기까지 가지 못해서 설비가 들어가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가스 설치하면 본인 부담금이 있거든요. 그 본인 부담금을 감당할 수 없어 설치 못한 분들도 있어요. 도시가스가 아무래도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상당히 금액이 적은 값싼 에너지인데 아직도 그 빈곤층의 아주 취약계층들은 그 도시가스 저렴한 것을 쓰지 못하고 오히려 비싼 등유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좀 그나마 오래된 아파트는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에너지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일이 없는데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창호라든지 단열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에너지를 써도 집이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빈곤층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상담 나가면 거의 뭐 100% 다 전기장판을 쓰고 계세요. 전기장판 쓰는 이유는 이제 전기요금이 좀 저렴하기도 하지만 등유나 가스를 쓸 수 없는 충분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으니까 전기장판으로 본인이 추울 때 잠깐 쉽게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이런 전기장판들 거의 다 쓰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 추운 겨울에 이제 생계급여로만 살아야 되는데 그 생계급여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게 에너지 비용을 줄여서 본인 생존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심각합니다. 전기장판이 아무래도 좀 그 저렴한 에너지에 속한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전기 에너지가 지금 현재 수급자분들이나 빈곤층에게는 저렴한 에너지 중에 하나죠. 그렇다면 뭐 이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빈곤층이 살고 있는 그 가옥의 실내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의 가정보다 더 얼마나 평균적으로 낮다든지 이런 게 혹시 좀 통계로 잡혀 있는 게 있나요? 뭐 통계는 아니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오래전에 한번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적정 온도를 14도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아니 적정 온도가 18도인데 18도. 실제 빈곤층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 온도를 조사해 보니까 표본으로 저는 14 정도 유지하고 있다고 그런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그 어려움 속에서 살고 계시고 또 실내 온도가 상당히 낮은 속에서 겨울을 나고 계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성수 국장님, 그 에너지 빈곤층이 그 얼마나 전라북도에 되는지 혹시 좀 파악이 좀 됩니까? 전라북도라든지 전국적으로. 에너지 빈곤층과 관련돼서 이런 그 시사 토론의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12년도에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김영근 의원님께서 도의회에서 에너지 빈곤층에 도에서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고 뭔가 대안을 내야 될 때 아니겠냐, 좀 늦었다 이런 그 주의를 환기시킨 적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좀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금년도 5월달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지난해 2013년 기준에서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빈곤층이 아까 우리 강 교수님께서 정의 내린 그런 그 기준에 의해서 약 158만 가구가 있다라고 합니다. 158만 네, 가구요? 전국 전체로. 그런데 이게 전체 가구의 약 9.7%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가장 최근의 자료는 전발연에서 전북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약 4만 4천 가구. 그러니까 전국은 보통 가구의 9.8%인데 우리 전라북도는 전체 가구의 약 10.8%가 에너지 빈곤층으로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근 의원님께서 한 3년 전쯤 의회에서 여러 가지 뭐 촉구하는 대책을 촉구하는 그런 뭐 발언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뭐 만들어진 게 있었습니까? 뭐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여쭤보는 건데. 그 당시 아까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촛불 화재가 그 당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장판 화재가 또 우리 도내에서 그 당시 또 있었고요. 바로 그런 문제가 사회 문제로 야기 돼서 저 또한 당시 도지사님께 그런 지원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갖다가 촉구한 바가 있고요. 그러나 현재 그 도에서는 나름대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시책, 정책을 펼치고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옆에서 체감할 수 있는 듯한 정책은 아직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정부에서 지금 그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도민들, 특히 에너지 빈곤층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분이다. 그래서 아직도 부족하다. 사실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가 겨울철에만 에너지 빈곤층을 찾고 있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전혀 환기가 안 되고 뭐 이를테면은 사우나 같은 방에서 여름을 나시는 분들은 의료 전문가들의 이 얘기를 빌리면은 합병증이 더 심하다고 하거든요. 바로 그래서 이 에너지 빈곤층은 겨울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시사철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정책을 펼쳐야 되는 우리의 과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3년 전에 그 여러 가지 촉구는 하셨지만 도에서 그 움직인 뭐 대책이라든지 결과 이런 것은 기대치만큼 부응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 현재 우리가 순도비로 에너지 빈곤층 사업을 펼치는 게 홈닥터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도 그다지 그렇게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통계 관련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한 158만 가구라고 이제 그 이성숙 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전라북도 경우는 한 4만 4천 가구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거 찾아본 건 어디에 이제 근거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 게 2012년 기준으로 192만 명이 된 걸로 이렇게 집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통계를 그 대상자를 정확하게 그 빈곤층을 그 사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 통계 미스가 나는 것은 어디서 비롯됐다고 봐야 될까요? 아마 이제 가장 큰 거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통계적으로 광열비가 전체 소득에서 10% 이상이다라고 하는 게 가장 손쉽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영국에서 1991년에 보드만 브래드라고 하는 그 학자가 영국의 빈곤층의 문제가 에너지 빈곤층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게 결정하자라고 했고 아까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에너지가 이제 생존권이니까 적어도 적정 온도를 국가에서 좀 정하자라고 해서 그때 그 학자가 정했던 것이 거실 온도는 20도, 그다음에 그 방 같은 경우에는 거실은 이제 21도, 방은 이제 18도를 유지할 수 없었을 때 에너지 빈곤층이다라고 이제 했는데 아마 각각의 통계가 이렇게 달랐던 거는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의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적정 온도냐, 그다음에 또 하나인 거는 또 이제 그 각각의 어떤 그 주거의 에너지 효율성의 상태가 적절하게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에다 맞춰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아마 통계적으로 조금 다른 결과 수치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문태성 대표님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은 기존에 있던 수급자 제도가 있었는데 금융기초 생활보장법이 올해 이제 7월에 개정되면서
수급자를 이제 나눴죠. 예, 나눴죠. 개별 급여로. 이번 이제 에너지 바우처도 전체 수급자의 대상에서 생계급여하고 그다음에 의료급여 대상자로만 제한을 했거든요. 과거에 이제 통합급여를 줄 때에도 수급자가 120만 명 정도, 작년 기준으로 봐도 120만 명이었는데 그 전에 이제 국가 정책기관에서 연구하는 거 빈곤층을 430만 가구로 봤거든요. 근데 430만 가구에서 120만 가구만 수급자라고 하면 국가가 그만큼만 보호하는데 그만큼에서도 지금 에너지 바우처의 대상자를 70만으로 보니까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나 긴급성에 대한 대상자의 선정 기준으로 판단했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땐 예산을 맞춰놓고 그 예산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거기다 연구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산출을 한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과거에도 이제 수급자 제도에 있을 때도 광열비가 한 2만 원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이 겨울철에 2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냐,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기보다는 어떤 추정치, 예산에 맞춰져 있는 통계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좀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근래에도 뭐냐면 전기가 끊긴다든지 가스가 끊긴다든지 그런 저소득 가구들이 지금도 혹시라도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요. 저희 단체에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됐나요? 일주일 안 됐나요? 한 2가구가 저희 단체 긴급으로 다른 단체에서 연계해서 왔는데요. 한 가구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서 없어서 5인 가구인데 아이들이 어린데도 5인 가구인데 집이 없어서 이제 찜질방에서 거주한다고 긴급하게 저희 단체에 찾아오신 가구가 있었는데 그 가구도 상담을 해보니까 거기까지 집에서 쫓겨나기 전까지 과정 중에 단전 단수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구는 지금 현재 이제 자기 이제 월세 집에 살고 있는데 월세를 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른 이제 비용을 지출하게 되고 또 결국에 전략할 수 있는 것이 단전 단수. 전기와 수도를 공과금을 내지 않아서 생기는 단전단수 사례가 있어서 저희 단체도 찾아봤더라고요. 그래서 긴급하게 단전단수 해결하는 것, 그다음에 긴급하게 주거를 해결하는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단체 찾아온 사례가 최근에도 한 2건 있었습니다. 참고로 방금 가스 단전 문제 잠깐 말씀 나왔는데 가스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는 저희들이 이 저소득층에 대한 가스가 단전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그런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전기 문제는 이렇습니다. 근래에는 한전에서 제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옛날에는 이게 가스 전기요금을 체납하게 되면 단전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600와트까지는 자연스럽게 쓰도록 돼 있어요. 600와트 이상에서는 그때부터는 일시적으로 조금씩 단전이 되고 이렇게 제도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전라북도 내에 겨울철에 우리 의원님께서 이제 여름철 난방 냉방 문제도 지적해 주시는데 겨울철 난방과 관련된 우리 전라북도에 지원되는 사업비를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따져보니까 총 14만 가구에 1년에 금년도에 133억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총 8가지 사업 명목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재원이 국비 그리고 국비가 대부분 재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전기요금 감면이라든가 도시가스 감면 이런 것들을 포함했을 때 한 183억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 전체 가구의 약 중복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다고 계산했을 때 약 30% 정도는 겨울철 에너지와 관련된 일종의 혜택은 조금씩은 있다. 폭에 대해서는 좀 이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대책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짚어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가스가 끊긴다든지 전기가 끊긴다는 거 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조금 제도가 조금 더 성숙해졌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는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국장님의 의견에 조금 더 좀 코멘트를 더 하면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에너지 빈곤층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어떤 그 취약한 부분이 그 정보의 소외계층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좋은 이런 뭐 단전이라든가 하고 뭐 단수라든가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가 많이 개선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런 바우처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빈곤이라고 하는 그 문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정보 소외층이다 보니까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정책을 집행할 때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그들의 에너지 빈곤층에게 맞는 언어로 그다음에 그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어떤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그 부분 아마 에너지 바우처 사업 얘기할 때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이제 드는데 그때 좀 더 얘기하죠. 아마 그건 홍보에 관련된 얘기기도 하고 또 뭐 제도의 복잡성을 좀 간결하게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에너지 빈곤층에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자고 이제 올해 올겨울 처음으로 이제 이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먼저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좀 듣고 이야기를 좀 진행하도록 하죠. 이성수 국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우처 사업 어떤 건지요? 근거는 에너지법의 제16조 제3에 그 근거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렇습니다. 그 난방비 부담이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정의한 것처럼 과다하게 부담이 과도하거나 또는 적정 수준의 난방을 못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난방용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만 6세 미만 영유아 1에서 6급 장애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한 명 이상 포함하면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신청하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데 재원은 국가에서 예특 자원으로 예관공에서 이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잡힌 예산이 아마 1,000몇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 중에서 우리 전라북도는 약 43,199가구로 약 44억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서 생계나 그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분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거나 또 어린이가 있거나 장애인이 있는 가구.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하나는 겹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초생활수급자만이라고 해서 받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하나는 겹쳐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럼 얼마나 그 지급을 하게 됩니까? 1인 내년 3월까지 가구당 1인 가구는 81,000원, 2인 가구는 102,000원, 3인 가구 이상은 114,000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자, 대상자하고 지원 그 범위를 좀 지금 내용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평으로는 아직은 좀 그 뭐 첫술에 물론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그 문턱도 좀 높고 지원도 좀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 김영근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대상 및 승인 현황을 제가 한번 17개 시도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전라북도 인구가 186만 정도가 되고요. 이 인구 대비 대상자 수가 43,100여 가구가 됩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2.3%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전라북도의 대상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군요. 에너지 빈곤층이 그만큼 전라북도에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30일 날까지 우리가 승인자 수가 6,550명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대상자 수 대비 계산을 해봤더니 15%. 사실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걸 조금 더 편하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대상자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전라북도인데 승인자 수는 가장 적다. 바로 여기에 이 사업의 맹점이 있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이라고 하지만 정부 정책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의 그 정책이 아직은 미흡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나 관심도가 뒤떨어지니까 사실은 우리 그 해당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민들이 적게 되는 것이고요.
아까 강 교수님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문제로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전화 문의를 해봤습니다. 이걸 모르고 있으면은 어떡합니까? 라고 했더니 에너지공단에서는 이미 우편을 다 보냈습니다. 예. 라고 하는데 사실은 대개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에다가 어떻게 신청하는지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계십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공공기관이나 면사무소, 동사무소에서 공무원들이 대리로 신청하도록 그것이 가능하도록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역할,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조금 더 고단하더라도 열심히 하게 된다면은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에너지 빈곤층이 다소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김영근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로 그 문제부터 하죠. 대상자가 될 만한 사람이 있는데 네. 신청자도 적고 그 신청자 가운데서 승인받은 사람도 적다 지금 그 얘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닙니다. 신청자 수에서 승인받은 사람이 적은 게 아니라 그걸 예.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은 예. 홍보가 잘못됐거나 잘못 알려져서 예. 승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예. 정말로 정작 그 자격 요건 기준에 맞는 사람들의 신청은 적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고민하게 된다면은 예. 내 지역에 사는 어떤 에너지 빈곤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는 금세 알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 네,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예. 업무적으로 담당 부서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경제통상에서 예. 지금 우리 이성수 국장님께서 담당하고 예. 있지만 예. 예. 사실은 실질적으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서 어프로치는 그 복직과에서 더 예. 잘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사업이 전문 분야로 좀 이관이 된다든가 아니면 시스템망을 같이 하게 된다면은 조금 더 폭넓게 지원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각으로 저는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직전에 그 강영숙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홍보의 문제와 좀 관련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빈곤층에 계시는 분들이 정보가 소외되고 이제 그럼으로써 이런 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도가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으면 접근하기가 힘들고 이런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점이 통계로도 나타난다 이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문태성 대표님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상자 지금 43,000 가구 정도가 전라북도 대상자 되는데 신청한 가구는 13,000가구라고 하니까 나머지는 신청조차도 안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요. 예. 실제로 산자부에서 보도자료를 제가 확인해 봤어요. 보도자료를 내보니까 전국에서 신청 건수를 11월 30일 날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치의 전라북도가 이제 미달한 것이고 또 잘하고 있는 지자체의 사례를 각 지자체에게 이렇게 좀 하자라고 공고를 이렇게 안내를 좀 했어요. 그 안내자를 제가 좀 발췌해 왔는데 보니까요. 잘하고 있는 지자체들, 신청 건수가 많은 지자체는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사전에 대상자를 찾아서 정리하고 공무원이 사전에 대상자가 누구인지 찾아서 쫙 데이터를 뽑는 거죠. 예. 예. 두 번째는 이분들에게 전화하고 예. 그다음에 이분들에게 문자했고 예. 그다음에 제가 이제 우편물 하나 우리 상담 오신 분 중에 한 분 가져왔는데 이름을 예. 제가 안 가려서 이렇게 이게 산자부에서 보는 우편물이 안내문이거든요. 예. 이게 전주시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 거 제가 하나인데 이것만 딸랑 받으신 분이 있죠. 전주시에 예. 이제 거주하신 분은. 근데 이제 아까 같이 전화하고 문자하고 이 우편물하고 또 이제 심지어는 잘하고 있는 데는 직접 방문해서 예. 그 지역, 특히 이제 우리 전주 같은 경우는 평화동이 밀집 지역이잖아요. 예. 네, 밀집 지역에 의원님 말씀하신 직접 방문해서 방송으로 얘기하고 플래카드 걸치고 책상 걸쳐서 거기서 직원들이 직접 대리 신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 각 지자체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사례들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산자부에서 각 지자체 공문을 또 보냈더라고요. 예. 그런 걸로 보면은 예.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통계치로도 우리 지역이 뭐 전민일보에 기사가 났던데 26% 예. 정도 되니까 평균치 이하의 예. 이유가
이런 홍보나 노력들이 좀 많이 미흡했다. 예. 더 우리가 뭐 가장 잘했으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통계도 나오고 그런 것들 좀 본받아서 공무원들 좀 더 애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접수는 아마 11월부터 접수를 시작한 거죠. 11월 2일부터 내년 1월까지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좀 많아 보이네요. 제가 좀 분발을 하겠다는 말씀 먼저 전제를 하고요. 제가 최근에 일주일 전에 우리 전주 시내 그 사학동에 달동네 2군데의 집을 직접 방문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그 통보를 받고 했는지를 제가 보고 이거 발급 신청서까지 하는데 실제로 발급 신청서 이게 쓰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들이 그 지난 아까 우리 김영근 의원님께서 시작했을 때 사회복지 파트하고 일원화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성이 높겠다라는 지적 오롯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 초기다 보니까 산업부에서부터 예관공 예특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 라인으로 쭉 타고 오다 보니까 결국 저희들이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다만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읍면동에서 이걸 하는데 읍면동은 산업 업무를 보는 사람들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정통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하루 동안 전주에서 불러서 이게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한번 했어요. 했는데 그게 기왕에 이쪽에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담 파트에 있는 분들에 비해서 효율성이 분명히 떨어진 건 분명히 인정합니다. 근데 그 뒤에 저희들이 좀 분발을 했고 어제 현재 사실은 제가 오늘 나오기 위해서 어제 현재 기준을 한번 따져봤어요. 따져봤더니 전국의 그 광역자치도 시 단위 광역시하고 같이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왜냐하면 교통 그리고 오지, 벽지, 도서, 뭐 농어촌 지역을 있기 때문에 우리 광역도만 보니까 광역도 평균이 31.5%입니다. 근데 전라북도가 33.9 조금 이제 조금 분발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분발하겠다는 아까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계속 분발하겠고 우리 특히나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대리로 접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서 지역에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층들이 겨울에 따뜻하게 좀 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행정력을 집중해서 빠짐없이 해나가겠다는 말씀 이번에 또 약속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그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상당히 그 기온이 뚝뚝 떨어지는 때가 있는데요. 그 충분히 그 필요한 때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이 좀 더 기민하게 좀 움직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 분들이 이제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절차도 까다롭고 이제 이럴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공무원들께서도 도움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특히 또 이제 우리 문태성 대표님 같은 그 복지단체에서 또 서둘러 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뭐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제 에너지 바우처가 신청주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복지 신청주의가 가지고 있는 맹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아까 뭐 신청서 쓰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정부로부터 소외되어 있는데 우편물 나눠줘서 이제 알아서 신청해라. 당신은 대상자다라고 하는 정도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이제 복지 신청주의인데 그 신청주의 대상자들이 사실은 신청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역량이 낮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현재 복지 신청주의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 있긴 하지만 이 전달 체계를 또 포기하느냐.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또 행정 부분이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들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실제로 일선에 있는 읍면동에 있는 행정 담당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저도 100% 동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전달 체계는 지금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예특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초기에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에너지 빈곤층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일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맡아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또 어떤 시군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에너지 빈곤층에 관련된 바우처까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하다 보면 지금 업무의 과부하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 일까지 더 추가적으로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작년에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많이 자살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업무의 과부하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에너지 전담 공무원, 그러니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인력이 좀 확대가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행정 담당한테 가서 하라라고 해야지 이거 무조건 우리 전라북도가
등록률이 너무 낮다. 예. 결국 행정 담당 공무원이 일을 못해서 예. 그러지 않느냐라고 하는 예. 굉장히 기본적인 이런 어떤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예. 밑에 있는 일선 사회복지 담당자라든가 행정 직원들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예, 걸 제가 예, 좀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이제 강 교수님 말씀에 동의는 해요. 한데 우리 그 일선에 있는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들이 이것을 부실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산업 담당자이고 또 그러나 산업 담당자이지만 사실은 사회복지 파트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게 되면 더 잘할 것이다.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사실은 사회복지 파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복 이 시스템, 이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개인정보가 들어있어서 사실은 산업 담당자들이 그것까지는 확인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도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에서 일선 시군을 갖다가 조금 더 격려해주고 다독거리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은 신청자는 금세 더 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청자만 느는 것이 아니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 빈곤층들에게 돌아가는 수혜가 그만큼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돌아가시면은 그런 부분까지 한번 짚으셔서 사회복지 파트와 연계해서 이 일을 추진하면은 어떤가 이런 의견 제시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도 그렇지 않아도 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복지원의 과도한 업무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이른바 그 깔때기 현상이라고 그래서 그 복지자만 들어가면 무조건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다 담당해야 된다고 그래서 죽겠다라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가면 글쎄 효율은 높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사회복지 공무원들 또 과중한 업무 또 주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번에 논의는 또 따로 좀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고요. 한 가지 그 신청주의에 대한 그 문제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그 대상자만 되면 무조건 그냥 그 지원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하면 더 하려면 좋겠지만은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 위원님 얘기했던 것처럼 행복 이음이라든가 하는 어떤 정보랑 좀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정보 공개 관련된 어떤 부분 때문에 누구나 접근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수위 조절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사회복지 파트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하게 된다면은 신청이 훨씬 용이하고 또 그 혜택도 많은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거죠. 누락자도 없을 수 있고요. 네,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한 2번 직접 주민센터에 같이 가봤거든요. 신청하러. 첫 번째 사례는 직접 이제 공무원들이 업무하는 환경 때문에 뭐 의도적으로 본 건 아니지만 화면을 볼 수가 있었어요. 공무원의 컴퓨터를. 그랬더니 뭐 주민등록증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증 가져가야 되거든요. 주민등록증 제시하면 주민등록증이 있는 정보를 가지고 공무원이 데이터를 입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가구에 대한 인적 사항들이 다 화면에 띄워지더라고요. 가구원에 대한 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이제 복지공무원이 아니어도 현재 시스템상에서도 그 담당자가 이 가구의 개인정보들은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이 얘기가 더 그쪽으로 좀 갔으면 하는데 실제로 할머니 한 분이 있었는데 안내를 못 받으셨더라고요. 이제 이유는 보니까 거동이 불편하니까 집을 잘 안 나가시고 우편물 확인을 잘 안 하시죠. 우편물 자주 안 오니까. 그래서 몰랐던 건데 이제 알려줬더니 또 한 가지 문제는 거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분은 이제 자녀들이 타지에 살아요. 그러면 가상카드 뭐 이렇게 실물카드가 있는데 가상카드로 해야 되는 분이 이유는 그동안에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 자동이체를 시켜놨어요, 자녀들이. 그러면 가상카드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가상카드를 신청을 했더니 그 전에 받았던 요금 고지서에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요금 고지서에 이제 고객번호, 납부번호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분은 자동이체를 되게 해놨기 때문에 자녀들이 요금 고지서는 그냥 다 버린 거예요. 그러면 전달치, 전전달치 다 요금소가 없는 거죠. 그러면 신청 기간이 1월 말인데 현재 12월인데 다음 달 1월 달에 또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변에 조력자가 없는 거죠. 자녀들도 없고.
주변에 누가 도와줄 데가 없어서 저희 단체에 이제 당연히 와서 제가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에 연락해서 저희 단체에 팩스로 받아서 요금고시를 받아서 가지고 와서 이제 신청을 했거든요. 예. 근데 혼자 사시는 노인분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예. 그런 모든 것을 감당하는 데에는 신청서가 까다롭기도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감당할 수 없어서 신청을 못하는 노인분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유일한 방법,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대리 신청해 주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대상자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또 그리고 좀 널리 알리는 방법, 홍보라든지 접근 체계, 또 행정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문제까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처음에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좀 그 얘기를 하죠. 지원 대상자라든지 지원액, 물론 굉장히 적다는 데 대해서 다 인식은 하실 텐데 제 개인적으로도 보면 너무 대상자가 좀 그 적지 않은가 싶은 생각은 좀 드는데요. 그 기초생활 수급자이면서 동시에 노인이 그 가구 속에 있거나 뭐 영유아가 있거나 이런 경우만 해당이 된다면 굉장히 그 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그 에너지 바우처의 대상에 대해서 이제 중위소득, 생계의료급여, 그다음에 아까 이제 국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노인 같은 경우 만 65세 이상, 영유아는 만 6세 미만, 그다음에 장애인 가구라고 했는데 우선은 이 대상자의 기준 정도는 제가 굉장히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이제 현재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보니까 이거에 대한 그 산정 기준에 대해서 그 중위소득 40%까지만 이제 설정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저는 그 중위소득 40%가 합리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정해놓은 어떤 조건이 있잖아요. 노인 65세 이상, 그다음에 영유아 만 6세 미만, 장애인.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 대상은 실질적으로 온도랑 굉장히 그 민감한 계층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만 6세 미만 장애인은 온도가 어느냐에 따라서 건강이랑 굉장히 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나라 그 저소득층의 평균 온도가 14도라고 한다면 결국 이게 겨울철 노인 사망률과 저소득층 노인 사망률과 굉장히 영향이 있고 영유아 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상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기준이다. 다만 중위소득 40%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뭐 차상위 계층이라거나 혹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광열비로 10% 이상 지출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여기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이 아까 이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초창기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지 않나라고 하는데 기준은 다소 합리적이기 때문에 조금 관대하게 좀 보자라고 하는 또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기준은 합리적입니다. 분명히. 한데 바로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정부에서 에너지 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 현황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12가지 사업입니다. 12가지 사업을 전액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늘 논의하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는 이 중에 한 가지예요. 12가지 중에. 그래서 이걸 살펴봤더니 이 연료비 지원에 관한 사업은 우리 도에서 직접 여기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데 이 사업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런 사업은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하지 않는가 살펴봤더니 다 해요. 다만 그것을 시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여기에 보면은 노후 보일러를 교체를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가구당 150만 원 한도 내에서요. 한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성수 국장님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경제산업국에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어제까지.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경제산업국에서는 우리 전라북도 혜택이 한 29억 정도 혜택이 돌아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 쪽에서는 29억이 아니라 28억 정도다라고 이게 서로 각 부서마다 이걸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사업일수록 우리가 거기에다가 도비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적다라고만 하지 말고 중앙정부의 예산은 사실은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예. 바로 도의 역할, 또 시군의 역할은 거기에다 플러스 내 돈을 얼마 정도나 더 추가시켜서 많은 사람들한테 적절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겠느냐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거든요. 예.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열악하다라는 이유로 해서 고민을 않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 차후에라도 예. 이런 문제가 반드시 추가가 돼야 되고요. 예. 또 이 문제 이전에 사실은 미국 같은 선진국을 보면은 뭐 꼭 선진국이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1970년대부터 단열 그 시공을 갖다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도와주고 있거든요. 예. 바로 이런 문제를 지방에서 얼마든지 지역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조금 전에 아마 이성수 국장님께서 그 8가지 사업 정도 하고 있다, 네, 133억 하고 있다. 그 내용이 다 여기에 지금 포함된 거 아닌가요? 이 지금 여기에 전체적으로 포함이 돼 있고요. 예. 이 12가지 중에서는 우리 순도비가 포함되는 사업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예. 순도비는 따로 플러스 1로 해가지고 홈탁터 사업이 예. 우리 순도비로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취지는 혹시라도 좀 그 지원 대상자라든지 지원 금액에서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 지방에서라도 조금 더 얹어서 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선정 기준에 예. 대해서 조금 저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예. 저희 사례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예. 할머니가 실제 나이는 옛날 어르신들 호적을 잘 늦게 올린 경우가 많아 있었잖아요. 예. 실제는 65세가 훨씬 넘었는데 주민등록상이 64세인 할머니가 오셨어요. 예. 근데 이 할머니는 이제 본인이 65세가 안 됐을 텐데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에 굉장히 이제 화가 나셔서 저희 단체 예. 찾아오셨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그냥 나이만 64세인 게 아니라 이제 알고 봤더니 이분은 수급 급여로만 사시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신장 질환하고 각종 질환이 많아서 하루에 먹는 약이 이렇게 막 한 주먹 정도 됩니다. 근데 그래서 본인이 어떤 경제 활동도 못 한다는 거죠. 본인이 보기에는 장애인들 중에는 경증 장애인들은 폐지라도 주어서 소득 활동을 한다. 근데 나는 폐지도 못 주고 거동도 불편한데 심장이 안 좋기 때문에 천식도 있고, 그때 호적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는다면 나는 억울하지 않냐, 이렇게 저희들 단체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도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이제 한계가 있어서 오늘 마침 이 토론회에서 얘기하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을 못하는 인구들, 그래서 추가 소득이 없는 분들, 수급자 중에서 120만인데 70만이니까요. 예. 근데 저희서 통계치, 보건복지 통계를, 작년 통계를 보니까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수급자하고 비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소득이 별도로 없는 통계 현황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경제 활동이 하는 인구, 상시, 임시, 일일, 자영업, 농축산물, 이거 다 합쳐봤자 4.6%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 비경제, 실직이나 미취업, 비경제 활동하는 인구가 다 합치니까 95.3%예요. 예. 그러면 대다수가 생계급여로만 산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노인, 장애인, 영유가 이렇게 규정은 두었지만, 아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65세가 훨씬 넘었음에도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을 못 하고, 또 경제 활동을 못 하는 이유가 각종 질병 등으로 해서 몸이 악화되어 있어서 별도의 소득이 없어서 받는 급여, 생계급여만 살아가야 한다면 빈곤층의 에너지 바우처 대상 선정 기준을 조금 더 개선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만약에 예산을 만지는 사람이라면 물론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도 해야겠지만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예. 어떻게 어떤 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나. 예. 저는 이제 수급 상담을 해보니까 수급자 중에는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과 근로 능력이 없는 수급자를 이렇게 일반 수급자 예. 또는 조건부 수급자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로 능력이 없는 일반 수급자라고 하면 생계급여로 살아야 되니까 예. 겨우철에 난방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1차적으로 다 지원하고, 예. 두 번째 조건부 수급자,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 중에는 이번에 얘기한 장애인이나 예. 노인 또는 영유아기,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5세 미만이잖아요, 영유아기가. 그러면 예. 6살은 지원 안 해주고 5살은 지원해줘야 되나? 예.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 점을 보면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를 우선적으로 보여하고, 그다음에 근로 있는 능력 있는 가구 중에 특별히 장애나 노인, 그다음에 영유아
또는 제가 봤을 때는 5세 영유아보다는 알겠습니다. 아동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하면 전체 수급자가 다 받지는 못해도 극도로 빈곤에서 에너지가 빈곤에서 받는 게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이게요 기본적으로 이 그동안의 사회복지 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가 축적이 돼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상당히 세분화되고 선진화되어 있는 게 있다면 가능한 말씀드려요. 그런데 이게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고 모든 설계 디자인이 그런 파트하고 좀 에너지 쪽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좀 허점들이 아마 있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국장님 말씀대로 아직은 사업 시행 초기니까 초기라 터덕거릴 수는 있습니다만 이걸 초기부터 잘 다스려 놔야 이 사업이 이벤트성,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하게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고민하셔서 폭넓게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저희 나온 말씀들은 전부 잘 수렴하겠습니다. 제도 발전을 논의할 때 충분히 포함해서 얘기할 만한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상당히 부족해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 짧게 이야기 한마디는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강영숙 교수님께.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빈곤층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 대부분 에너지 비효율적이어서 그것을 좀 근본적으로 좀 개선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던데요. 그럼요. 그 부분 좀 짧게 언급하고 좀 토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에너지 빈곤층이 지출하는 에너지 비용에 대한 논의를 좀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소득층이 생활하고 있는 곳은 주택 상황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죠. 그리고 또 아까 또 이제 얘기하셨지만 우리 에너지 복지와 관련된 사업 중에 이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또 하고 있잖아요. 이건 이제 도비가 아니라 이제 중앙 정부 예산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너지재단 2014년 자료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중에 그 대상 가구 중에 보일러 미보유 가구가 전체 30%이고 그다음에 고장인 가구가 3.9%예요. 그래서 저소득층에게 우리가 아무리 에너지 비용, 그러니까 바우처를 통하든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집 자체가 보일러조차도 갖추어지지 않은 어떤 낙후된 주거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거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이용 환경이죠. 달리 얘기하면 어떤 낙후된 어떤 주거 환경, 더 크게 얘기하면 주거 복지도 우리가 같이 통합적인 관점으로 진행해 봐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토론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강영숙 교수님의 그 말씀은 마무리 말씀으로 듣기로 하고요. 나머지 분께 30초 정도씩 세 분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태석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전주 평화동에 사무실이 있는데 저희 사무실 옆에 주유소가 있어서 한번 가봤습니다. 난방용 등유가 얼마인지 봤더니 리터당 850원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한 드럼 하면 작은 드럼이 200리터가 들어가요. 그러면 저소득층들이 이 한 드럼을 한 달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쓰거든요. 근데 이 돈이 한 드럼을 채우는데 17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정부가 지금 지원해 준 것이 1인 가구 8만 1,000원이면 한 달에 2만 7천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17만 원 들어가는데 2만 1,000원, 2만 7천 원 지원한다면 금액이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금액에 대한 인상도 이후에는 반드시 재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수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생산적인 토론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시했던 여러 가지 훌륭한 발전 방안 저희들이 잘 수렴해서 정부 측하고 교감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이 신청이 우리 도민 다수가 신청을 해서 따뜻한 겨울이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인권 의원님. 에너지 빈곤층이 전국 최다입니다. 그러나 혜택을 받고 있는 수혜자들은 전국 최저인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고요. 앞으로 신청 기간이 12월과 1월이 남아 있습니다. 2달여 동안 우리 모든 공공기관과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우리 전라북도 에너지 빈곤층들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순도비 사업으로 지원의 폭을 좀 넓혀서 우리 전라북도가 따뜻한 복지 전라북도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2012년 그러니까 3년 전이죠. 저희 시사진단 프로그램에서 이 에너지 빈곤층과 관련된 그 주제를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기 전이었는데요. 당시에 나와주신 많은 전문가들께서 이 에너지 바우처들을 비롯한 그 빈곤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주문을 했었고 결국 그것이 올해부터 제도로 좀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렇게 첫걸음을 뗐다는 데 그 의미를 둘 수 있고요. 오늘 토론도 이런 제도를 좀 더 발전적으로 만들어가는 데 좀 보탬이 된다면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